예, 오늘 이제 제목, 뭐 말씀드렸다시피 아메리카 식민지 역사와 이제 미국 혁명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은 뭐 일단 초기사 설명을 드리는 거긴 하지만, 일단 아마 미국 전반에 대한 이해를 조금 아마 조금 더 이렇게 도울 수 있도록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뭐 요즘에는 이제 하도 이제 트럼프 때문에 이제 미국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신 측면들도 있고, 근데 사실 매번 뭐 이런저런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사실 미국은 초기사를 좀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은 잘 미국을 이해하기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사실 뭐 이렇게 미국 영화나 드라마나 뭐 또 미국도 많이 왔다 갔다 하시다 보니 또 미국에 대한 그 이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제 높으시기도 한데, 근데 또 의외로 또 그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면 학생들도 그렇고 사실 아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초기사, 미국 특히 초기사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에 대한 이해를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대학원 때 미국사를 하겠다고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다 말리셨어요. 200년밖에 안 된 역사를 무슨 역사라고 공부하려고 하느냐. 당시만 해도 보통 미국, 뭐 이렇게 영국사나 독일사나 프랑스사 같은 데 관심들이 많으셨고, 그쪽으로도 공부 많이 하셨고, 선생님이 저도 그쪽으로 하라라고 이제 계속 종용을 하셨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저는 인연이 이렇게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사를 했고, 다행히 잘 공부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우리가 200년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보통 혁명부터 보통 봅니다. 아메리칸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근데 사실은 그쵸. 가뜩이나 이제 미국은 역사도 짧다고 하는데, 미국인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좀 그렇겠죠. 혁명부터를 우리나라 역사로 봐야 돼? 라고 하는 약간 좀 모호한 측면들이 사실은 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본인들도 뭐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러다가 미국 역사를 많이 굉장히 확장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 미국 혁명이 있지만 우리가 미국 혁명을 가능하게 했던 그 전의 역사도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제 북미 영국 식민지 역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역사에 편입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우리 역사가 그렇게 제한되고 좁은 역사라고 할 수 있어? 우리 조금 더 우리 역사를 깊이 끌고 가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지금 대서양 세계의 성장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가 이제 대서양입니다. 대서양이고, 이거 북미, 남미, 자, 서유럽, 그 다음에 아프리카. 그래서 요 지역에, 그러니까 대서양 세계라고 하는, 이제 지금 서구에서 어떻게 되면 굉장히 중심적인 역사를 보고 있는 역사인데, 이 대서양 세계의 역사 속에 미국 역사를 갖다가 이제 편입을 시켰어요. 자, 그러면서 미국 역사를 보통 이때부터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신 거는 아마도 이제 그런 걸 거예요. 아프리카 노예무역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 이 대서양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역사가 되죠. 보통 이제 삼각무역이라고 해서 근대 이제 산업, 근대 자본주의 성장을 보통 이야기할 때 보통 요 대서양 세계의 성장부터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아시겠지만 보통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제 노예들이 보통 이렇게, 그쵸? 소위 말하는 신세계라는 쪽으로 이렇게 끌려왔고, 그 다음에 아메리카 쪽에서 보통 이런 설탕, 담배, 면화 같은 원자재들이 유럽으로 넘어갔고, 그 다음 유럽에서 만든 공산품들, 면직물, 총기, 유리구슬 이런 것들이 다시 아프리카로 건너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삼각무역이 이루어졌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근대 세계, 근대 자본주의 세계의 성장을 가져왔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실은 미국이 성장하게 되고요. 그 노예무역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아프리카에서부터 사실은 그 이쪽 소위 말하는 신세계로 끌려온 노예들, 보통 그 이 서반구 지역에서 노예무역이 끝나는 게 한 1888년에 브라질에서 마지막 노예제가 폐지되면서 끝나거든요. 그때까지 아프리카에서 끌려 나온 아프리카인들의 수를 최소한 1200만 명에서 1400만 명 정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인구 규모로 하면 거의 인구학적인 재앙이었죠. 어마어마한 사실은 재앙이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 노동력을 바탕으로 사실은 그 근대 산업혁명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산업혁명 그러면 저희가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그래 영국의 기술 발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쉬운데, 사실은 영국의 그 기술 발전도 기술 발전이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특히 이쪽 이 소위 말하는 저 북미 지역, 그 다음에 카리브 지역에서 만들어진 설탕과 면화를 바탕으로 한
자, 그러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원자재 산업이 사실은 산업혁명의 바탕이었어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미국의 남부 노예 노동이 사실은 산업혁명의 기반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자본주의는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학자들 중에는 자, 영국의 산업혁명은 그리고 근대의 자본주의는 자, 공장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들판에서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자본주의와 그 다음에 노예제와의 관계가 굉장히 이제 밀접한 관계를 좀 이루고 있죠. 자, 그리고 노예 노동도 사실은 다시 한번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노예제는 사실은 그 고대 시대부터 있었죠. 고대 시대부터 노예제는 존재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특히나 이미 기록 자체는 메소포타미아 시기부터 노예들이 있었고 특히 로마 시대 같은 경우에는 역사상 가장 최대 규모의 노예들이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전에는 과거에는 그 메소포타미아부터 예를 들면 그리스 로마 시기 보면 노예가 됐을 때는 이유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빚을 졌다든지 부채 노예 같은 것들이 되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전쟁 포로들이 노예가 되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죄수 노예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부모나 형제를 이렇게 상해하는 경우에 또 폐륜 범죄라고 해서 노예들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특징은 뭐냐면 그래도 이제 노예가 됐던 이유만 해소가 되면 자유신분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권들도 굉장히 많았고 노예지만 재산도 모을 수 있었던 지역도 있었고 노예지만 자유인하고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시기도 있었고. 그런데 대충 요 시기 노예무역이 시작되는 지금 15, 16세기부터 요 시기부터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뉴슬레이버라고 하는 신노예제라고 하는 게 등장하거든요. 근대적인 노예제. 이때부터는 노예제의 성격이 굉장히 바뀝니다. 이때부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요. 딱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냥 노예가 돼요. 이게 뭐냐면 피부색입니다. 스킨 컬러예요. 피부가 검기만 하면 무조건 노예가 됐어요. 무조건 노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피부가 검다는 이유만으로 노예가 되니까 도망갈 수 있는 여지가 안 생기죠. 어디 가서 숨을 수도 없고, 그쵸? 너무 뚜렷한 사실은 그 표시잖아요. 표징이잖아요. 사실 이 비슷한 시기에 스페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카톨릭으로 개종하면 자유신분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규정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북미 식민지에서는 이제 그런 것 자체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예 정확하게 이제 그걸 법제화시켜요. 그래서 이때부터 처음으로 식민지 시절부터 예를 들면 모계 세습제, 그 다음에 종신제로 노예제가 확립됩니다. 그래서 근대 노예제의 특징이 뭐니? 그럴 때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렸던 세습 노예제, 모계를 통한 세습 노예제,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노예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종신 노예제. 종신 노예제는 아시겠지만 이제 죽을 때까지 노예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 그다음 마지막은 피부색을 유일한 그 이유로 하는 그 인종주의적 노예제가 돼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보통 특징을 잡아서 보통 근대 노예제를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이 거의 그쵸 어마어마한 사실 고통을 좀 받게 되죠. 초기에는 잠깐만요.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초기에는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해적 얘기도 아실 것이고 저 서인도제도 카리브해 제도도 좀 아실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저 사탕수수 찌꺼기로 만드는 럼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보셨을 것이고 그래서 사실 그 초기에 이 노예들 아까 제가 아프리카에서 끌려나왔다고 하는 노예들은 사실은 다 미국으로 온지 아시는데 미국으로 온 건 아니고요. 거의 초기에 끌려나왔던 노예들의 거의 90% 이상은 다 저 서인도 제도로 갔어요. 지금의 자메이카, 그쵸? 아이티, 그냥 도미니카, 요런 이제 이쪽으로 가죠. 쿠바 요런 쪽으로. 왜냐하면 저기서 이제 사탕수수를 재배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설탕이죠, 설탕. 그러니까 설탕이 당시에 세계 최고의 어떻게 보면 그 유통 물자였고요. 가장 중요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이나 은만큼이나 이익을 많이 남겨주던 사실은 그 농작물이었거든요. 저거를 키워내기 위해서 사실 그 노예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 당시 여기에 이 서인도 제도 쪽, 카리브해 쪽으로 왔던 노예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죽도록 노예만 시키다가 죽으면 새로 이렇게 사는 그런 형태였어요. 대신에 이제 북미 식민지 쪽으로 들어오는 노예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래도 가족을 구성할 수 있게 합니다. 근데 가족을 구성한다는 게 합법적으로 뭐 결혼을 인정한다거나 합법적 가족을 인정하는 건 아니고요. 노예의 가치가 그래도 꽤 비싸니까 재생산을 위해서 사실은 노예들에게 이제 그러한 여지를 좀 준 것이죠. 그런 부분 뒤에서 이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상품으로서의 설탕혁명이 한 1670년 정도 되면 이제 이루어지게 돼요. 이제 그거는 그만큼 노예들이 많이 필요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당시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 이제 노예들을 이제 잡아서 아니면 사거나 이제 끌고 오던 노예선을 그린 건데 이렇게 보면 되게 과장되어 있는 그림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거의 빽빽히 실려 갖고는 다리에 끌려왔었습니다. 사실은 거의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죠. 아프리카부터 이제 예를 들면 서인대조도까지 오는 시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이 중에서 이 안에서 거의 오는 분이 한 30% 정도는 거의 죽었다고 해요. 30% 정도 죽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겠지만 움직일 틈이 없잖아요. 좌우로도 실제로 요런 걸로 사실은 이렇게 실려왔다고 하죠. 당연히 이제 많이 이제 싣고 와서 무사히 많이 끌고 오는 만큼 사실 이게 돈이 되니까 사실 장사꾼들 입장에서는 뭐 사람이 아닌 거죠. 말 그대로 노예 상품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끌고 왔다고 합니다. 뭐 이 참혹한 얘기들은 뭐 굉장히 뭐 유명해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고증된 이야기고 뭐 당시에 많은 자료들이 사실 남아 있습니다. 뭐 요건 아까 설명드렸던 거니까 넘어가고요. 아까 요것도 아까 근대 노예 제가 설명드렸던 거였죠. 극도의 비인간화, 뭐 세습지, 종신지, 뭐 인종지, 피부색 이런 거 있었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리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아메리카 식민지 시기 이제 지도가 되겠는데, 사실 일단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이제 아메리칸 레볼루션이라고 해서 제가 쓰기는 일단 미국 혁명이라고 좀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실은 뭐 교과서에서도 많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혁명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그 아메리칸 레볼루션 자체는 뭐 미국인들이 쓴 용어니까 당연히 맞는 용어인데 미국 혁명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혹시 왜 그럴 것 같으세요? 혹시 감이 잡히세요? 미국 혁명 그러면? 혹시 감이 잡히실까요? 저도 이런 질문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자기만 아는 거, 그렇죠? 어떻게 보면 미국 혁명이 그 말 자체가 틀린 게 그 혁명이 일어나던 시기에는 그 미국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아메리카 식민지들 그 제가 나눠드린 거기에도 이제 아메리카 식민지 13개 식민지가 사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13개의 식민지는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브리티시 노스 아메리카라고 해서 이 북동부 지역에 이제 만들어진 13개의 영국 식민지들인데 문제는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지금도 미국에 보면 다 우리가 무슨 주 그래야 그런데 이게 보통 이제 스테이트 오브 뉴욕, 스테이트 오브 펜실베니아 보통 이렇죠. 스테이트 오브 캘리포니아. 근데 이 스테이트라는 말이 원래 저희는 그냥 주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국가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때 처음 이 식민지들의 이 컬러니들이 사실은 있을 때 이 13개 식민지가 연합해서 독립을 선언하고 영국과 싸웠던 거거든요. 모국이었던 영국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13개의 북미 영국 식민지가 영국과 싸워서 이긴 다음에 독립을 이제 쟁취한 다음에 나타난 게 미합중국이 아니라 13개의 독립국가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펜실베니아 국, 예를 들면 뉴욕 국, 뭐 그런 거죠. 버지니아 국, 메릴랜드 국 이런 이제 13개 국가가 따로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13개 식민지가 같이 이제 생활을 하다가 지내다가 도저히 우리 이 작은 13개 식민지로는 우리가 여기 국제 환경에서 살아남기 힘들겠다라고 하면서 이 13개 식민지가 힘을 합쳐서 1787년에 미국의 연방헌법을 만들고 그때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신 미합중국이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메리칸 레볼루션이 일어나던 시기에 미국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혁명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편의상 쓰고 있기는 한데 뭐 말 그대로 그 좀 잘못된 용어가 맞고요. 그래서 그냥 아메리칸 레볼루션 아니면 뭐 아메리카 혁명이라고 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미국 혁명은 말 그대로 좀 편의상 쓰는 용어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북미 13개 최초 식민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가장 먼저 만들어졌던 식민지는 여기 가운데입니다. 가운데. 남부 식민지가 먼저 만들어지게 돼요. 이쪽 지역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체사피크만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제 버지니아하고 메릴랜드 식민지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구 정착지로 만들어지는 게 저 위쪽에 뉴잉글랜드 지역이 됩니다. 아시는 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뉴잉글랜드는 사실은 특별한 하나의 그냥 뭐라 그럴까요? 저 위에 작은 주들을 묶고 하나의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이제 보스턴에 있는 매사추세츠를 포함을 한 뉴잉글랜드 식민지 지역이 만들어지고 세 번째로 만들어지는 게 저기 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중부 식민지예요. 그래서 지금 뉴욕, 펜실베니아, 뉴저지 같은 주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만들어지는 데가 요 남부 지역이 됩니다. 남부 지역이 돼요. 그러니까 연도에 조금씩 이제 우선순위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 일단 큰 뭉텅이로 봤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식민지는 조금씩의 이제 차별성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 순서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3개 식민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이것도 또 다 아시는 거겠지만 사실은 요 북미 영국 식민지들은 다들 어떻게 보면 가족 단위 이주들을 많이 했던 그 지역이고요. 그래서 인구도 굉장히 많았죠. 사실은 미국 전역을 놓고 보면 당시에 스페인하고 프랑스가 가진 땅이 훨씬 더 많았어요. 요 땅하고는 지금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13개 식민지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땅을 갖다가 그러니까 나머지 땅을 다 프랑스하고 스페인이 양분하고 있었던 지역이었죠. 굉장히 사실은 작은 지역인데 대신에 스페인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군인하고 선교사 중심의 그런 식민지 활동을 펼쳤기 때문에 좀 제한된 부분들이 좀 있었죠. 어떻게 보면 영구 정착지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좀 약했다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북미 영국 13개 식민지가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아까 영국하고,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스페인이 사실은 먼저 식민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아프리카의 노예무역을 말씀드렸었는데, 아프리카의 노예무역을 가장 먼저 시작했던 건 사실은 포르투갈이고요. 포르투갈의 뒤를 이어서 그 다음에 스페인이 같이 또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쪽 소위 말하는 이들이 말하는 지금 신세계라고 하는 지역은 여기도 역시 프랑스하고 스페인이 먼저 시작을 했고요. 영국은 우리도 좀 뒤지면 안 되겠다 하면서 이때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남부 식민지 가장 먼저 정착됐던 식민지라고 했잖아요. 저기에서는 이제 월터 롤리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1584년에 버지니아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저 버지니아라고 이름 붙였던 건 당시에 엘리자베스 여왕, 버진 퀸이라고 하는 처녀 여왕 저 이름을 따서 이제 버지니아라고 붙인 거였고요. 1607년에 처음으로 식민지 건설에 성공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도 그런데 저희가 미국 그러면 굉장히 화려한 대도시들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조금만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도 아직 그대로 원시림입니다. 원시림 사실은 대도시 뉴욕이나 사실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는 그렇게 화려할 뿐이지 사실은 미국의 거의 한 8, 90% 땅들은 거의 그냥 원시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하물며 이 당시에 여기에 처음 도착했을 한번 이주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이제 식량도 많이 분명히 안 갔었을 것이고, 그렇죠? 굉장히 장시간의 항해 끝에 이제 이 신대륙에 도착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먹을 것도 제한돼 있고 도착해 보니 어느 사이인가 이제 또 겨울은 닥쳐오고 있고 먹을 건 없고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정착 생활을 했을 것 같은 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근데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착 사업이 사실은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졌던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한 도시에 한 500명쯤 왔는데 겨울 지나면서 400명쯤 막 죽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정착 사업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인디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사실은 이들이 좀 살아남기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 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607년 제임스타운의 버지니아 가 그 식민지 건설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존 롤프 상업작물 담배 경작의 성공이라고 하는 말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갑자기 무슨 말일까 싶으실 건데 사실은 북미 영국 식민지들은 영국의 왕이 야 여기는 내 땅이니까 자 이 내 부하들 가서 여기 개척해봐 이게 아니고요. 회사 자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돈이 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돈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전쟁 비용 같은 걸로도 국고를 많이 낭비하고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회사들한테 특허장을 줍니다. 야, 여기 식민지 지금 내가 지금 우리 개척해서 지금 우리 깃발을 꽂은 땅이 있는데 내가 요거를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너희 회사에게 특허장을 줄 테니까 니네 회사가 요거 가서 한번 제대로 개척해봐 라는 식으로 개척이 돼요. 그게 이제 회사 식민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됐던 거죠. 사실은 이 버지니아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됐던 식민지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왕한테 특허장을 받고 막 선전을 하는 것이죠. 야, 우리 영국, 유럽 지금 먹고 살기 너무 힘든데 지금 신대륙에 가면 금과 은이 막 쏟아지고 뭐 예를 들면 뭐 먹을 것이 풍부하고 너무너무 살만하대. 우리 새로운 신도시로 한번 가보자라고 이야기, 과대의 선전을 한 거죠. 그런 식으로 사실은 사람들을 끌고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착해보니 뭐 원시림에 그쵸? 뭐 사실 나무 잘라서 집 지어야 되고 그쵸? 먹을 것들은 한정되어 있고 아니면 어떤 경우에 인디언들과의 좋은 관계가 아니면 인디언들에게 또 죽게 생겼고 사실 굉장히 사실 여건이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 회사 아까 말씀드린 회사는 그래서 이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파산을 할 뻔했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버지니아 식민지가 살아남았던 게 저 담배 경작에 성공을 해요. 그러면서 저 식민지가 이익을 얻어서 저 회사가 살아남게 됩니다. 존 롤프는 여러분 그 혹시 좀 약간 귀 익숙한 이름 아니신가요? 존 롤프? 포카혼타스라고 하는 그쵸? 기억나시나요? 예, 예. 자, 그 진짜 실존했던 사람이잖아요. 포카혼타스. 존 롤프는 실제로 그 남편이었던 사람입니다. 남편이었던 사람이고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성공을 해요. 물론 이제 버지니아는 나중에 이 담배 때문에 많이 이제 이익을 얻고 성장을 하다가 담배 이제 국제 가격이 막 떨어지면서 폭락하면서 또 한번 망해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 이 소유가 왕에게 다시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격이 왕령 식민지라는 식으로 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북미 13개 식민지 중에 보면 특성들이 다 달라요. 만들었던 특성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버지니아 같은 경우는 회사 식민지였다가 왕령 식민지로 바뀐 것이고요. 캐롤라이나 같은 경우는 뭐 사우스캐롤라이나나 노스캐롤라이나 지금 있는 그쪽 지역들은 왕이 예를 들면 왕이 자신이 이제 빚진 귀족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빚진 귀족들에게 넘겨줘서 만든 식민지가 됩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뉴잉글랜드, 그러니까 지금의 매사추세츠, 보스턴 이쪽 지역에 있는 식민지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좀 와서 만들었던 식민지가 돼요. 그 가끔 미국에 건너왔던 그 이민자들 이야기하면서 종교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사실은. 근데 혹시 그 미국의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왔다고 하는 이민자들 혹시 어떤 종교로부터의 박해를 받아서 이렇게 피난처로 이렇게 삼고 왔다고 알고 계세요? 네? 예, 그쵸? 성공에 맞죠? 여기 수준이 다르시네요. 보통은 카톨릭이요 이러시는데, 그쵸? 맞습니다. 성공에 박해를 받아서 다 건너온 사람들, 특히 뉴잉글랜드 지역이 그렇죠? 뉴잉글랜드 지역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는 분파들 있잖아요. 프로테스탄트. 청교도라고 하죠. 그 청교도들 중에서도 지금 미국에서 회종파라고 부르는 분파들이 와서 만든 식민지가 됩니다. 이 뉴잉글랜드 교회가 사실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 좀 계실지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간증이라고 하죠. 그 간증이라고 하는 관행을 처음에 만들었던 게 뉴잉글랜드 교회예요. 뉴잉글랜드 교회에서 그렇게 출범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하버드 대학이 이제 뉴잉글랜드 교회 양식의
성직자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만든 그 대학이 되죠. 미국 최초의 대학이 됩니다. 하버드가 이제 그렇게 출발을 좀 하게 되죠. 체사피크. 제가 시간 조절을 아까 노예제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아까 제가 몇 가지 인종적인 노예제 이런 것들이 법제화됐다라고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버지니아가 1662년에 처음으로 세습적인 노예제를 법으로 만들게 되고요. 메릴랜드는 1661년, 1년 빠르죠. 서로 다른 인종 간의 출산을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2년 있다가 종신노예제, 세습노예제로 이제 노예제를 규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1667년 되면 버지니아 하원이 종교적인 개정을 이유로 노예에게 자유를 줄 수 없다고 또 이게 법률화시키게 돼요. 노예제가 이제 체계적으로 좀 발전하게 되죠. 요거는 당시 법령집인데 요거 그냥 제가 한번 그냥 조금 익숙해지시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국인 남성과 흑인 여성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가 노예가 되어야 하는지 자유인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되어 온 까닭에 다음과 같은 법을 제정한다. 이 나라에서 출생한 모든 아이는 다만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 예속당하거나 자유롭게 될 것이며 어느 기독교인이 흑인 남성이나 여성과 간음을 저지른다면 그 남자나 여자는 이전법에 따라 부과되었던 벌금의 2배를 물게 될 것이다.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 그렇죠? 예, 모계제로 이제. 근데 사실은 요거는 영국의 이제 보통법이라고 하는 영국 고유의 법 전통에서는 벗어난 법이었어요. 당연히 자식들은 영국에서 부계를 따르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일탈된 법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노예제가 한참 진행되던 시기에 대한 이야기이긴 한데 그냥 한번 여러분들 그냥 혹시 이 영화 보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노예 12년이라고 하는 건데 조금만 지루하실지 몰라서 당시 노예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1000불, 600불, 700불 나오는데 사실은 조금 높게 부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고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이제 저희 나라 현재 돈 가치 정도로 한다면 최소 지금 한 5천만 원에서 최고는 1억까지 가요. 최고 1억까지 갑니다. 그 노예 가치가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당대 남부 지역을 보면 토지보다도 사실은 가치가 높은 게 노예라고 했었어요. 사실은 그 정도로 시장이 어마어마했었죠. 그리고 아까 저 꼬마 딸 피부색 하얀 사실은 노예들도 종류가 좀 있어서 지금 이제 저런 애들 약간 이쁘고 조금 요런 이제 여성 노예들 같은 거 아시겠지만 이제 또 흑인 여성 노예들은 노동 착취 말고도 사실 성 착취도 굉장히 많이 당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런 시장, 저런 이제 약간 첩이나 아니면 매춘부나 요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성착취를 위해서 쓰이고자 하는 여성 흑인 노예들을 위한 시장은 좀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렌치 트레이드라고 해서 약간 그런 시장들이 좀 따로 만들어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 사실 생각해 보시면 그렇잖아요. 지금 솔직히 저희가 이제 로봇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렇게 옆에 저런 존재가 하나 있어서 물 가져와. 나 대신 숙제 좀 해. 가서 물건 사와. 야, 좀 주물러. 얼마나 편하겠어요, 사실은. 그쵸? 그래서 사실 이 남부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노예가 안 쓰인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큰 시장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그 미국 내전, 남북 전쟁이라고는 사실 내전이 사실 일어날 수밖에 좀 없었죠. 저 문제. 굉장히 노예제 문제는 굉장히 좀 심각하고 좀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실 아시겠지만 여기서도 이 북부의 소위 말하는 자유주라는 거하고 남부의 노예주라는 게 사실 존재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남부의 노예주에 있던 노예들이 북부로 도망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 자유주로 도망가도 그 신분은 그대로 노예의 신분을 벗을 수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남부에 있는 그 주인들이 요걸 잡으려고 추노를 붙입니다. 슬레이브 캐쳐라고 하는 추노를 붙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1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잡아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성 노예가 갑자기 도망을 갔는데 갑자기 애를 한 3쯤 낳아서 결혼해서 다 주인 재산인 거예요. 재산이 4배로 늘어나는 거죠, 사실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실은 자산인 거죠. 예. 그래서 저렇게 지금 추노들도 굉장히 전문적인 추노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예. 요거 이제 아까 제가 뉴잉글랜드 식민지 얘기하면서 이제 필그림이라고 하는 그 순례자 얘기, 그러니까 미국이 약간 신화처럼 이야기한 미국의 건국 신화처럼 얘기하는 게 요 이제 그 청교도들이 됩니다. 그쵸? 뉴잉글랜드 지역에 도착하게 됐던 그 선교자들 이야기가 돼요. 102명의 순례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요 메이플라워호는 뭐 굉장히 뭐 유명한 이야기예요.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약간 건국 신화처럼 뉴잉글랜드에 정착했던, 그리고 또 이 뉴잉글랜드 지역이 어떻게 보면 보스턴이 특히 그런데 미국의 저희 나라로 치면 약간 경주 같은 지역이거든요. 굉장히 유서 깊은. 그러니까 미국의 기원 그러면서 특히 얘기하는 게 이쪽 지역이고, 그래서 요 지역이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준 땅.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잘 정착해서 이렇게 잘 살아왔어라고 한 그런 이제 신화가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동네가 되겠습니다. 사실 추수감사절, 미국에서는 사실은 그 명절이 두 개죠. 큰 게 크리스마스하고 추수감사절. 근데 그 추수감사절도 사실은 처음에 그 뭐 미국에 만들어졌던 시기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요거는 링컨 대통령이 1863년, 그러니까 남북 전쟁이 한참 진행되던 그 와중에 선포한 거예요. 국가적인 뭐라고 그럴까, 국민들에게 약간의 좀 여유와 안정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이 됩니다. 원래대로는 왜 땡스기빙 데이라고 해서 이제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식민지 사람들이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죽을 뻔한 거를 예를 들면 인디언들이 옥수수 재배법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청어 같은 생선들 비료로 만드는 거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이제 살고 이 사람 살아남아서 그 다음날 이제 뭐 이렇게 거둔 첫 번째 곡식으로 인디언들에게 대접했다. 이런 약간 신화 같은 이야기가 있는 것인데, 요거는 사실은 검증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에 만들어진 약간 신화 같은 좀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이제 뉴잉글랜드 식민지가 되겠고요. 그 하나만 잠깐 더 말씀드리자면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뉴잉글랜드는 신정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뉴잉글랜드는 처음에 한 12척 정도의 배에 대규모의 이민이 들어왔던 첫 번째 대이주예요. 뉴잉글랜드 지역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때 처음에 들어와서 뉴잉글랜드 사회는 그래서 거의 신정 사회처럼 사실 유지가 됩니다. 엄격하게 아주 유지가 됐고요. 그러면서 저기 말씀드렸던 자, 요 이야기인데 그런 거죠. 자, 우리가 이 신세계에 와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신의 사명을 받아서 언덕 위에 도성을 건설하는 게 목표이다. 그러니까 언덕 위에 도성 그러면 대충 그림이 좀 잡히시잖아요. 모든 이들이 우러러보면서 본받을 수 있는 나라, 그렇죠? 예, 그런 사실은 꿈들을 많이 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들이 지배하는 자치 식민지가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졌던 게 요 뉴잉글랜드 식민지가 돼요. 아이고 제가 목소리가 좀 들어갔네요. 자, 아메리카 혁명 이제 뭐 아마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게 될 건데, 사실은 아메리카 혁명이라고 하는 그 미국 혁명도 미국 역사에서 보면 굉장히 만들어진 역사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렇잖아요. 미국 교과서에 지금 나와 있지만, 자, 우리가 모국이었던 영국 하에서 이게 식민지로 지내다가 영국의 어떤 박해를 받고 우리가 미국인으로서 하나 돼서 우리의 불굴의 의지와, 그쵸? 우리의 불굴의 어떤 신념을 가지고 싸워서 이겼어! 라고 하는 이제 신화를 사실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그 아메리칸 레볼루션이 일어날 시기에 사실은 미국이란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미국인, 아메리카인 이러한 정체성을 가졌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거든요. 미국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 혁명 시기에, 미국 혁명, 아메리칸 레볼루션이 일어나던 시기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단 첫 번째 정체성은 나는 영국인.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면 잉글랜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정체성이라는 게 굉장히 뿌리 깊이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그러니까 미국 혁명을 일으켰던 특히 이제 엘리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에 사실은 왕의 목을 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 혁명은 그렇진 않았죠. 미국 혁명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온건했던 혁명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엘리트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지금 영국에 대한 어떤 독립과 이 반란과 이 독립을
어떻게 하면 좀 합법적으로 보이고 어떻게 하면 정당화시킬까를 끊임없이 고민했던 사람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거는 아예 존재가 사실 아메리칸 그러면 사실 원주민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국인들이 그러니까 본토에 있던 영국인들이 보기에는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당시에는 좀 경멸적인 그 뉘앙스가 강했던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영국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정작 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스스로 이렇게 정의하던 건 그런 거였어요. 나는 휘그파, 나는 토리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국 역사에서 보면 영국의 왕을 지지하던 왕당파 세력들은 보통 토리파라고 불렀었고 왕에게 반대하는 분파들은 휘그파라고 불렀었거든요. 그 명칭을 갖다가 그대로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미국 혁명에서도. 그래서 이제 혁명을 주장하던 세력들은 나는 휘그파 그리고 아니면 애국파라고 얘기했고 반대편은 토리파 아니면 충성파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였죠. 그리고 또 다른 정체성이 있다면 자 나는 뉴욕 사람, 나는 캐롤라이나 사람. 자 이런 정체성들이 강했다는 거죠. 지역적인 정체성. 그러니까 절대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면 이제 미국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내셔널리즘이라고 부를 때 자 미국의 내셔널리즘이 그럼 생긴 건 언제쯤 됐을까라고 보통 이야기할 때 그거는 1812년에 미영 전쟁을 보통 이야기를 해요. 미국이 영국과 전쟁을 한번 다시 크게 한번 벌이죠. 1812년에 미영 전쟁이 일어나서 그때 사실은 영국군이요 그 워싱턴 지역에 상륙합니다. 그래서 다 불태워버려요. 다 불태워버려서 그 이제 프레지던셜 맨션이라고 대통령 사저도 다 불태워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시 세우고 불에 그을린 거 다 하얀 페인트 칠해갖고 이제 부르게 된 게 화이트하우스라고 사실은 부르는 거죠. 그래서 사실 미국의 화이트하우스는 미국 내셔널리즘의 상징 같은 그런 사실 건물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시간을 50분만 하고 딱 쉬라고 해서 지금 약간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서 요거 하나만 딱 일단 말씀드리고 조금 쉴게요. 아메리카 혁명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사실 영국은 그 북미 영국 식민지 13개 식민지를 거의 그냥 방임하고 있었어요. 일단 다 맡겨놓은 인허장 특허장을 줘서 맡겨놓은 식민지들이잖아요. 그리고 왕령 식민지로 바뀐 것도 있었지만 거의 그냥 이렇게 방임을 해두고 있었습니다. 너네들이 알아서 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크고 있었고. 자 그러다가 영국하고 영국과 그 식민지 사이의 관계가 안 좋아졌던 게 1763년 정도에 그 전쟁이 한번 일어나요. 그러니까 영국하고 프랑스가 오랜 숙적이라는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이고 자 유럽에서 이들이 전쟁을 벌이면 그 여파가 늘 이 북미까지 같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영국하고 프랑스가 싸우면 이 식민지에서도 같이 또 영국과 프랑스를 지지하던 세력들이 여기서 또 싸움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7년 전쟁이라고 하는데 프렌치 인디안 워라고 하는 프랑스 인디안 동맹 전쟁이라는 게 벌어져요.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이제 크게 한번 전쟁을 벌이는데 이때 영국이 승리를 거두게 돼요. 드디어. 그래서 프랑스 세력을 한번 이렇게 밀어내게 되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잘 또 지냈으면 될 텐데 밀어내고 난 다음에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도 저희 나라 뭐 이슈가 되고 있는 거지만 영국이 드디어 이때부터 처음으로 야, 너네 식민지 애들 우리 군대가 너네 지금 지켜주고 있지? 자, 이제부터 방위 분담금을 내거라 라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메리카 식민지 전쟁의 시작은 세금이었어요. 세금. 그 이제 세금 뒤에서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릴 거고 PPT 순서가 좀 모호하게 돼 있어서 여기 보시면 정착민 식민주의라고 하는 게 돼 있죠. 그 저희가 아까부터 처음에 제목 그대로 미국 혁명 그러는데 사실은 아까 제가 미국 혁명이 일단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근데 사실 이제 미국 혁명 그러면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저희가 그냥 여러분들도 그냥 딱 생각하시기에 미국 혁명 그러면 자 미국인들이 영국에 맞서서 일으킨 독립전쟁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고 근데 사실은 그냥 보면 뭐 혁명이라고 하기에는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있었나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들죠. 어떻게 보면 프랑스 혁명이나 이런 거와 비교해 보자면 그래서 사실 미국 혁명은 그럴 때 좀 여러 가지 의미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미국 혁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전쟁, 그러니까 이 미국, 아메리카, 북미 영국 식민지에 있던 사람들이 영국에 맞서 싸웠던 반식민지 전쟁이기도 하고요. 내부에서
지금 막 아메리카 백인들이 인디언들의 땅을 빼앗기 위해 싸웠던 인디언 전쟁이기도 해요. 인종 전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국도 식민지 내에서 영국과 식민지 사람들이 싸웠다고는 하지만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민지 내부에서도 충성파가 있었고 그렇죠? 혁명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갈라져서 싸웠어요.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또 이렇게 대륙군을 만들어서 싸우고 여전히 충성하던 사람들은 또 영국군을 둬서 싸웠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 혁명은 내전이기도 했어요. 식민지인들 사람들끼리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아프리카 그 흑인들, 특히 흑인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혁명을 또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그 흑인 노예들이 자신들의 해방을 하기 위한 해방 투쟁 같은 거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혁명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이 혁명이 굉장히 이 여성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을 했어요.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도 굉장히 여성들의 영역이라는 게 제한되어 있었잖아요. 가정이라는 거에 늘 제한되어 있었고 가정 밖에서 뭔가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천박하다는 인식을 받았고 그렇죠? 그래서 바깥을 돌아다니는 여성들은 보통들 매춘부 정도로 생각했던 게 사실 일반적이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남성들이 다 전쟁터에 나오고 하다 보니 여성들에게 새로운 기회들이 주어졌어요. 예를 들면 플랜테이션을 경영한다든지 남편이 가지고 있던 사업체를 운영을 한다든지 자, 이전까지는 그리고 이제 여성들이 또 지금 혁명투쟁에서 막 돈을 모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혁명을 북돋운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는데 이전에는 여성들이 그런 거 못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성들이 사업을 한다고? 쟤네들은 그런 능력이 떨어지지. 여성들이 정치를 한다고? 쟤는 정치적 판단력이 부족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시기였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여성들이 그런 거를 잘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여성을 보는 시각들도 굉장히 달라졌고 여성들이 또 스스로를 자각하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여성들을 위한 하나의 또 혁명의 시간이기도 했죠. 그래서 미국 혁명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그냥 미국인들과 영국인들의 어떤 싸움 그 정도로 생각하실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있고요. 여기서도 정착민 식민주의라는 게 나오고 자 밑에서도 정착민 식민주의라는 게 나오는데 이 그림 자체는 되게 유명한 그림이에요. 요 그림을 보시면 뭐 지금 계속 그쵸? 인디언들이 몰려 나가면서 계속 이제 그쵸? 요거는 일종의 자유의 여신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쵸? 요거 아까 우리 회원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인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를 보통 이야기할 때 미국 역사 초기 역사를 어떻게 설명해야 돼? 그러면 미국은 그냥 팽창의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도가 제가 뒤에 이따 나오면 한번 보여드릴 텐데 미국은 초기에 영국과의 독립전쟁으로 해서 3분의 1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나폴레옹으로부터 미국의 중부를 사서 땅이 2배로 커진 두 번째 성장을 하고요. 마지막에 저쪽 극서부 지역이죠. 캘리포니아 지역, 멕시코 전쟁을 통해서 그쪽을 차지하면서 마지막 3단계 팽창을 끝내게 됩니다. 그게 미국의 그냥 초기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그림이 딱 그런 그림이에요. 정착민 식민주의는 뭐냐 하면 자, 식민 지배의 대상이 인간이 아니라 오롯이 땅이 있기 때문에 정착민 식민주의에서는 원주민들을 착취하며 통제하려기보다 그들을 축출하고 철저하게 그 존재를 말살시키는 데 주력한다. 이 정착민 식민주의라는 건 조금 학문적인 용어입니다. 조금 등장한 지 얼마 안 된 굉장히 따끈따끈한 용어예요. 미국 학계에서 지금 많이 용인되고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용어가 됩니다. 정착민 식민주의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영국이 그랬어요. 영국 모국에서는 야 너네가 자꾸 서부를 팽창하려고 하니 자 인디언들하고 전쟁이 자꾸 일어나잖아. 분쟁이 일어나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 분쟁이 일어났던 지역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군대를 파견해야 돼. 제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식민지인들이 말을 듣나요? 자기들은 뭐가 됐건 부를 쫓아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저 인디언들의 땅을 갖다가 침범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그냥 이 땅을 뺏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인디언들을 다 죽여버리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기 정착민 식민주의는 기존의 식민지처럼 그 땅을 빼앗고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게 아니라요. 다 말살시켜버린 다음에 거기에 우리들의 체제를 그대로 재현하는 거를 그대로 의미를 해요. 인디언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죽었죠. 아프리카 흑인들이 받았던 고통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미국 초기 역사에서는 인디언들이 받았던 고통들이 훨씬 더 커요.
비교한다는 게 자체가 좀 모호하긴 하지만. 아까 그 전쟁 얘기했던 것이었고요. 자, 그래서 프랑스 인디언 복면 전쟁 이후에 자, 좀 요쪽 땅이었던 게 이 2배 정도의 땅을 이제 획득을 하게 됩니다. 약간 옅은 보라색 지역까지. 여기 이제 싸움이 났던 것 중에 하나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딱 그거예요. 전쟁에서 영국하고 프랑스 전쟁을 해서 프랑스는 이겼어요. 근데 식민지인들은 자신들도 영국군을 도와서 싸웠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지금 새롭게 얻은 땅으로 자신들이 진출하려고 한 것이죠. 근데 아직 거기 인디언들, 그러니까 영국을 도와줬던 인디언들도 있었고 호전적인 인디언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또 다른 전쟁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이야. 근데 이제 식민지들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야? 야, 우리 전쟁에서 도와줬고, 자, 우리의 지분도 있어. 니네 상관하지 마. 우리 의지대로 할 거야라고 고집을 피운 거죠. 그래서 이제 나가려고 하니 포고령을 발표해서 자, 에팔레치아 산맥 넘어 새로운 땅으로 넘어오지 마라고 줄을 그어버렸어요. 그래서 식민지인들과 모국과의 갈등이 하나가 시작이 됐어요. 땅 문제가 하나 걸렸던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세금. 자, 방위 분담금을 이제부터 내라고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너네 간섭하지 않았어. 근데 너희도 알겠지만, 자, 우리 군대가 지금 너네를 지켜주고 있지 않니? 그러니 너희들도 이제는 우리가 이제 돈을 많이 썼으니까 이제부터는 너네들도 적당한 돈을 내도록 해라고 했는데, 이 방위 분담금을 근데 모아서 받은 게 아니라 세금이라는 형태로 요거를 받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법을 이제 이러한 세금을 먹이기 위한 법들을 막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설탕법이라는 게 있고요. 인지세법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 주목해 볼 만한 게 인지세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인지가 뭔지 아시죠? 저게 원 용어는 스탬프 액트라고 해요. 스탬프 액트. 그러니까 우표법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인지 그러면 아시잖아요.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학생들한테 지금 인지세법 그래서 인지가 뭔지 아니? 그러면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인지가 뭔가요? 왜 이렇게 어려운 말? 스탬프 우표법인데 왜 인지세라고 하는 인지라는 말을 쓰세요? 그럼 또 설명을 해야죠. 야, 옛날에 우리가 예를 들면 자동차 면허 시험장에 이렇게 시험을 보러 가면 자, 1,000원이라고 쓰여있는 우표를 10장쯤 사고 다다다다 붙인 다음에 그걸로 돈을 내고 시험을 봤단다. 근데 두 번쯤 떨어지면 스부장을 붙여야 되지 않니? 굉장히 창피했단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야지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인지세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인지를 다 붙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거를 한 군데만 붙인 게 아니라요. 모든 데다 부과를 했어요. 신문, 포카, 카드, 졸업장, 사망증명서, 신문 모든 거에다 인지를 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걷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최초의 직접세가 이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식민지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갑자기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세금을 걷겠다는 거야. 여러분들도 지금 제일 화난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왜 세금을 내야 돼? 내 집 갖고 있는데 왜 내가 저도 빚을 내서 집을 샀는데 전세는 전세대로 나가고 세금을 또 집세를 내더라고요. 또 세금을 또 내더라고요. 또 그래서 짜증이 나가고 제가.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난 것이죠. 뭐 땅을 갖고 오지 않았는데 땅도 못 갖게 해야지. 갑자기 이제 세금을 먹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짜증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반대 운동을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뭐였냐면 우리가 지금 법을 만들 때 여러분 의회에서 국회에서 저희들이 뽑은 대표자가 가서 법을 만들잖아요. 근데 식민지인들이 또 화냈던 것 중에 이유는 뭐냐면 식민지의 대표가 영국 의회에 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된 법이 자신들에게 부과가 된다는 것이었어. 자, 근데 사실은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혁명의 구호,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했던 그때 혁명은 아니고 이제 투쟁의 구호죠. 반정부 투쟁의 구호가 뭐였냐면 대표 없는 과세 없다라는 거였어요. 우리들의 대표가 가서 만들지 않은 법 우리는 복종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영국은 또 영국 입장이 그렇다고 틀렸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영국은 제국의회라는 게 있었는데 영국 입장에서는 지금 식민지처럼 식민지 많잖아요. 모든 식민지의 대표가 다 와 있는 게 아니었어. 심지어는
스코틀랜드 같은 지역에 이게 대표들도 와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의 제국의회는 그런 거죠. 야, 우리 제국의회는 편협한 지역구민들의 이해관계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국의 이해를 갖다가 대변하는 존재야. 우리가 지금 만드는 법은 너네들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니까 그대로 따라라고 고집을 피운 것이죠. 그게 충돌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당시 법 문화에서 보면 영국의 입장도 틀린 게 아니고요. 식민지 입장도 그렇게 틀린 건 아니었어, 사실은. 근데 아무튼 식민지 입장에서는 땅도 못 갚게 갑자기 세금을 먹이게 하니 충돌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과격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도 적절한 선에서 물러났으면 되는데 또 고집을 피워요, 나름대로. 근데 아시겠지만 뭐 영국 지금의 미국 같은 세계 최강국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식민지 뭐 이런 대표들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이렇게 속된 말로 그렇잖아요. 까라면 까는 거지. 그쵸? 말을 안 듣고 있으니 짜증이 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영국도 고집을 피워요. 그래서 일련의 법들을 계속 만듭니다. 설탕법, 인지세법, 또 용인할 수 없는 법들이라고 해서 보스턴 항구 폐쇄법, 매사추세츠 통치법, 살인법 뭐 이런 거 이렇게 만들게 되죠. 제목이 좀 재밌죠? 살인법? 요거는 뭐냐면 그냥 별칭인데요. 요게 왜 나왔냐면 여기 보스턴 대학살 때문에 나왔습니다. 뒤에 사진이 요건 이제 인지세법 저항운동 당시에 스탬프 액트라고 하는 거 나왔었죠. 요런 식으로 이제 약간 포스터를 만들어서 이제 해골 마크 붙여갖고는 약간 투쟁을 좀 벌였었죠. 요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인형 같은 거 만들어서 이제 항의하는 그림이고요. 요게 이제 보스턴 대학살이라는 건데, 요것도 얘기는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보스턴 지역 사람들이 이제 그 분위기, 특히 반정부 투쟁이 좀 거세지다 보니까 여기 총독이 영국에게 특별히 요청을 해서 당시 엄청난 수의 그 상비군들이 들어와요. 근데 당시에는 저 영국군이라고 하는 상비군이라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던 게, 당시에 이 군인들, 특히 상비군은 이 식민지들 입장에서 보면 왕을 지켜주는 용병 같은 존재들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요때 처음으로 영국군에 의해서 시민들이 죽는 일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근데 사실 뭐 말이 보스턴 매스커긴 한데 100명, 200명 죽은 게 아니라요. 한 6, 7명 죽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당시에 혁명파가 이걸 과장해서 선전하려고 사실은 이런 식으로 보스턴 매스커라고 하는 큰 이름을 붙여갖고 막 선전을 사실 해댄 거죠. 그래서 당시에 특히나 혁명적 분위기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했던 사건이 보스턴 대학살이 됩니다. 요때도 사실은 충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 정치적인 투쟁 같은데 사실은 이 보스턴 대학살이 일어났던 그 사건은 다른 게 아니었고요. 군인들이 많이 몰려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경비도 쓰고 하는데 비번인 군인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때 들어왔던 군대가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해서 보스턴 인구의 절반, 50% 정도의 수가 들어왔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죠. 근데 저 군인들이 들어와서 사실은 매번 저렇게 군대 경비만 서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비번인 군인들이 이제 딱 시내에 나오게 되면 군인들 아시잖아요. 군인들 나오면 뭐 합니까? 술 마시고 쓸데없는 짓 하고, 그쵸? 그 다음에 또 아녀자들 희롱하고, 그쵸? 그리고 또 더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 군인들이 부업을 시작했어요. 보스턴에 예를 들면 장인들한테 가서 야, 지금 너네가 데리고 있는 애들보다 내가 반값에 일해줄게, 이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보스턴 젊은이들이 속된 말로 열이 받은 거죠. 그래갖고 군인들하고 계속 충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겨울에 지나가다 말싸움이 일어난 거였어. 야, 너네들 뭐 니네가 군인이냐, 우리 일자리나 빼앗고 쓰레기 같은 놈들 막 서로 욕을 해 나가다가 누군가 눈뭉치를 던졌는데 그냥 눈이나 던지지, 돌에다가 눈을 쌓고 던진 거예요. 그래갖고 맞았으니 뭐 군인들도 어떻게 돼서 열이 받았겠죠. 그리고 이것들이 그러면서 막 총을 겨누는데 뭐 쏴봐 그러다가 누가 빵 하나 당긴 거죠. 그러면서 빠바바방 이렇게 터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막 정치적인 투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자리 갖고 벌어진 일이었고 요게 좀 정치적으로 비화가 된 거였죠. 근데 두 그림이 조금 다르죠? 요것과 그림이 좀 다르죠? 차이가 좀 느껴지세요? 혹시 눈에 들어오신 게 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색이 진하죠? 그쵸? 요게 보시면 아프리칸입니다. 미 백인들이 흑인들에게 예를 들면 미 공화국이 건국된 다음에 시민권을 주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그 전에 이제 인종주의적인 인식도 있지만, 예를 들면 그 중에 변명 중에 하나가 너네가 우리 건국에 기여한 게 뭐가 있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아시겠지만 요 보스턴 대학 살 때 가장 먼저 총을 맞고 쓰러졌던 사람이 아프리칸 크리스토퍼 애턱스라고 하는 흑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흑인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 미국 혁명의 가장 최전선에서 뛰다가 가장 먼저 희생한 사람이 바로 우리 인종이야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토퍼 애턱스에 대한 연구들이 또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백인들만의 혁명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보스턴 티파티 요것도 그쵸? 요거는 이제 차에 대한 사건이에요. 미국인들이 당시 차를 많이 마셨죠. 그런데 이제 영국이 당시에 동인도 회사라는 회사를 통해서 식민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차가 너무 팔리지가 않아서 넘쳐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스턴 지역의 차 독점 판매권을 동인도 회사한테 줘버립니다. 또 식민지들이 열받은 거죠. 누구 맘대로. 아까 얘기했듯이 이 법도 우리의 대표가 가서 만든 법이 아닌데다가 자, 차를 갖다가 자유롭게 마시면 되지 왜 너네가 독점을 해?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보스턴 시민들이 올라가서 이 차를 다 버려버리거든요. 바다에다가. 이게 그 유명했던 보스턴 티파티 사건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국이 더 강경한 정책을 시행을 한 거예요. 너네가 지금 우리 국가의 재산권을 침해했어. 너네 이제 도저히 보고 있을 수가 없겠구나. 라고 하면서 아까 그 법 중에 그 보스턴 항구 폐쇄법 같은 그런 법들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보스턴 또 사람들 입장에서는 항구를 폐쇄해 우리 굶어 죽이려는 거구나 하고 더 전투적으로 변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드디어 아까 얘기했던 그 이제 보스턴 항구 폐쇄법 같은 것들이 지금 저 용인할 수 없는 법들이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대륙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선언문들이 좀 나름대로 의미가 좀 있죠.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에요. 식민지인들에게 자유로운 영국 신민의 모든 권리와 자유 특권을 향유할 자격이 주어진다. 미국인은 여기 없습니다. 야, 나도 똑같은 영국인이고 영국 신민이야. 왕이 줬던 그 특권과 자유를 우리가 똑같이 누려야겠어. 선언문이 사실 저거예요. 절대 미국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의와 법의 지배를 강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혁명은 그래서 끊임없이 나오는 게 저런 내용들이에요. 법, 질서, 준법 이런 내용들. 뭐 프랑스 혁명처럼 뭐 왕의 목을 치고 이런 내용도 절대 없습니다. 굉장히 좀 온건하게 진행됐던 혁명이죠. 한 가지 미국 혁명을 이야기하면서 최근에도 제가 이제 미국에 관련된 거를 요새 유튜브들이 하도 많은 내용들이 많으니까 어떤 것들을 하나 좀 보는데 최근에 그 김지훈 씨라고 좀 그 정외과 나온 분이 그 컨텐츠를 잘 만들어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뭐 굉장히 재밌게 만드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혁명은 총기 규제로부터 시작됐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는 사실 굉장히 단면적인 거긴 한데 나름대로 의미는 있죠. 왜냐하면 미국은 총기 규제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게 미국 연방헌법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총기 규제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헌법을 바꿔야 돼요. 그냥 기업들, 뭐 총기 업자들 규제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을 바꿔야 되는데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헌법 바꾸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미국은 지금 제 몇 공화국? 미국은 지금 몇 공화국입니까? 저희는 6공화국. 미국은? 1공화국. 1787년에 만든 헌법을 한 번도 안 바꿨어요. 여전히 1공화국이에요. 재밌죠? 그만큼 헌법 내용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정치 체제가. 그쵸? 수많은 문제 대통령들이 있었는데 잘 유지되어 왔어요. 미국. 헌정 체제가 그만큼 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렉싱턴 콘코드에서 처음으로 충돌이 한번 일어납니다. 요게 이제 그 독립선언 이전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독립선언이 발표되기도 전에 사실은 미국 혁명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독립전쟁 자체는. 요거는 사실은 요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딴 건 아니었고요. 영국 측이 약간 오판을 했습니다. 혁명 지도자들만 잡아들이면 혁명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쪽 렉싱턴 콘코드 지역으로 잡으려고 보스턴에서 군대를 파견하는데 군대가 뭐 많이 움직이면 당연히 쉽게 알겠죠. 이미 도망간 상태였고 대신에 민병대들이 모여들면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영국군 273명의 사상자가 나요. 굉장히 큰 사상자가 나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혁명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총기 규제 아까 얘기를 했는데, 자, 연방헌법 수정조항 제2조에는 무기유도의 권리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민지인들을 가장 자극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국이 식민지인들이 계속 지금 막 반발을 하는데 잘못하다가 무장투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면서 총기를 규제하려고 하는 거였어. 근데 아시겠지만 당시에는 화약을 썼잖아요. 그래서 총기하고 화약을 갖다가 압수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근데 식민지인들 입장에서는 아시겠지만 사실 총기라고 하는 거는 미국 당시에는 더더군다나 단순히 이게 어떻게 보면 규제할 만한 물건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밥에 밥숟가락 같은 거였거든요. 아시겠지만 뭐 인디언 문제도 있고 자기 이런 좀 아직은 좀 험난한 시대에 자기 방어를 위한 수단이었는데 저걸 규제하겠다고 하니 당연히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이 파우더 알럼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예요. 화약을 훔치러 들어오다 보니 이제 그 경보가 막 울리면서 이제 민병대가 몰려들었던 그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774년 9월 6일에 다시 이런 결의안들이 나오고요. 요거 이제 벙커힐 전투, 굉장히 유명한 전투 중에 하나인데, 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이거 간단히 넘어갈게요. 근데 요거는 그냥, 여기도 아까 요 그림 되게 유명한 그림인데, 여기서도 좀 요거가 제가 일부러 요 그림을 또 끄집어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하나 손방에 사람 보이시죠? 여기 왕이 워컬 여기서 이제 워렌 장군이 총 맞아 죽는데 그걸 저격해서 쐈던 사람이 흑인 사수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미국 혁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 흑인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피터 셀럼 이 사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2차 대륙회의가 열리게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토마스 제퍼슨이 무력 항쟁의 이유와 필요성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영국 왕은요, 1775년, 그러니까 독립선언서 발표되기 전에, 자, 식민지 전체가 반란 상태에 있다고 선포를 하고요. 12월 의회도 식민지가 반란을 일으켰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무력 진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무력 진압을 시작을 하게 돼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자, 북미 영국 13개 식민지가 자, 영국과 싸워서 독립을 하고 이겼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당대 영국은 오랜, 특히 숙적이었던 프랑스와의 오랜 전쟁을 통해서 가장 정예화된 군대를 갖고 있던 세계 최강의 군대. 해군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근데 사실 민병대 수준의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아메리카 식민지인들이 싸워서 이겼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됩니다. 자, 사실은 독립 요거는 식민지인들의 힘만이 아니라요. 프랑스의 힘이 굉장히 컸어요. 그 다음에 영국에 반대하던 각 다른 유럽 열강의 힘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립전쟁은요, 사실은 국제전쟁이었어요. 식민지 전쟁만이 아니라. 프랑스는요, 혁명이 시작되기 전부터 군자금 대줘요. 식민지에. 아시겠지만 전쟁은 돈이에요. 돈이 있어야지 전쟁을 하죠. 무기가 있어야지 전쟁을 하지. 프랑스가 비밀리에 다 실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프랑스가 지원을 해주면서. 정식 군사동맹을 안 맺었는데. 그 다음에 차근차근 군사훈련 교관 보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참전하죠. 아예 참전하죠. 그리고 북미 지역 바깥에서는 각각 다른 식민지에서 유럽 열강들이 영국에 맞선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영국군 후속 부대가 북미 식민지에 못 들어오게 만듭니다. 물론 이제 식민지인들이 희생하면서 싸웠던 가장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국제전쟁으로서 그런 외교전이 굉장히 또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절대 식민지인들의 힘만으로는 이기기 힘들었던 전쟁이었어요, 사실은. 요거. 자, 토마스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식이라는 커먼센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굉장히 짧은 책자예요. 그런데 이게 독립선언서보다 더 중요했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We have it in our power to begin the world over again 이라고 써 있는데 이 사람의 이 글이 중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영국에 대한 식민지들의 마지막 미련을 끊어버리게 만들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 여기 지금 언어에 나와 있지만 되게 재밌는 건데요. 토마스 페인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미국 혁명을 일으키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는 지금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야. 우리는 지금 여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종류의 나라, 새로운 종류의 세계를 세우고 있어. 약간 홍길동의 율도국 같은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정당화하는 거죠. 혁명의 정당화.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대륙이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한 여지가 많았어. 구유럽은 신분제도 있고, 그쵸? 농노제도 있고, 먹을 것도 없고, 그쵸? 왕, 귀족, 또 카톨릭, 박해는 다 있고요, 그쵸? 근데 보통 선거권 이런 것들도 없고, 근데 식민지 사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훨씬 더 자유롭고 무한한 기회가 있는 땅이었죠, 사실은. 근데 그럴 만한 좀 이유가 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독립선언이 발표가 됩니다. 공식 제호는 그냥 독립선언으로 알고 계시지만, 자, 여기 보시면 13개 아메리카 연합국가들의 만장일치의 선언이에요. 저게 정식 명칭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거 그렇죠? 13개 아메리카 연합국가. 13개의 독립국가들이 뭉쳐서 독립선언을 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얘기를 하죠.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조물주로부터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받았다. 그 중에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가 있다는 것을 명백한 진리로 주장한다.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 요거는 우리가 보통 자연권이라고 부르는 게 되겠고요. 자,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굉장히 위대한 선언이라고 지금 얘기되고 있긴 한데 가증스럽죠.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서. 흑인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요 문구는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문구는 아니고요. 한 달 전에 버지니아 권리선언이라는 걸 발표해요. 버지니아에서 먼저 권리선언 발표하는데 거기 먼저 등장해요. 근데 요 문구를 만들면서 반발이 없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게 태어난다? 흑인들은 아닌데 분명히 우리하고 종이 다른 종자들인데 모든 사람은 똑같게 태어난다고? 당연히 반발이 일어나겠죠? 근데 요거를 문구를 만들었던 사람이 요 문구를 설명을 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야, 우리 다 아는 거잖아. 내가 괜히 이런 말을 만들었겠어? 조건이 있겠지. 반드시 문명사회에 들어온 인간이라고 하는 조건을 달아요. 그러니까 흑인들은 문명사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닌 것이지. 예, 예.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궤변이죠. 근데 그렇게 합리화를 해요. 그래서 이 문구를 통과시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요거를 갖다가 비역사적으로 보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렇게 보편적인 인권선언을 하면서 위대한 미국인들 그러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의 추구도 그렇죠. 행복의 추구. 굉장히 좀 사실 이게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는 여기서 처음 나오는 말은 아니고요. 로크의 생명, 자유, 재산 세 가지 자연권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따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말을 바꿨죠. 재산이라는 말을 뺀 이유가 있다고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왜 뺐을까? 로크 말 위대하잖아. 근데 그걸 왜 굳이 빼서 이걸 했을까? 요거를 기초했다고 하는 토마스 제퍼슨은요, 굉장히 당시에 탁월했던 지식인이에요. 책을 당대에 거의 몇만 권 갖고 있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책 팔아서 빚 갚았던 사람이고요. 빚 갚고 나서도 한 6천 권인가 더 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한 당대 지식인, 고대 그리스 철학서적부터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걸 왜 어디서 따왔을까? 행복의 추구. 연구를 조금 추격해서 말씀드리자면 저거는 개인의 행복, 소확행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저거는 공공의 안녕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공공의 질서. 당시 사람들은 민주주의자들 아닙니다. 민주주의 아닙니다. 당시에는 공화주의였어요. 민주주의에서는 모든 사람이 주권자죠. 공화주의에서는 주권자는 정해져 있어요. 소수예요. 어떤 사람들만? 이론적으로 하면 덕성을 갖춘 사람들. 덕성을 갖추고 있어서 내 사리사욕이 아니라 공공선을 위해서 내 정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권자가 돼요. 자, 그런데 그 공공선을 위해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야. 재산이 있어야만 타인의 의지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공화주의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 보통 말하는 일반 민중들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예, 다들 지식인들, 엘리트들. 다 자신들이 끌고 가야 된다고 믿었던 계몽주의자들이었습니다. 계몽사상에 또 물들어 있던 사람들이었죠. 이 행복의 추구는요, 사실은 그런 의미예요. 공공의 질서, 공공의 안녕.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의 자유를 함부로 행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문구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거 보시면서 또 많은 분들도 행복의 추구 이때부터 드디어 소확행, 그래 개인의 행복, 자유 이런 것들을 선전했었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시대를 앞서갔던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질문을 받아야 돼서 제가 요거 하나만 더 하고 끝내드릴게요. 요거 프랑스의 원조는 뭐 아까 말씀드린 거니까 제가 아까 시간 정리를 조금 못해서 하나만 하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요거는 말씀을 드려야겠군요. 1775년에 당시에 그 버지니아 총독이었나요? 덤모어경의 포고문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식민지 반란군에 예속되어 있으면서 영국 정부를 위해 싸울 흑인 노예들과 백인 연기 계약 하인들에게 공식적으로 자유를 약속한다. 식민지 사회의 경제적 배경이 플랜테이션 노예제였잖아요. 그걸 뒤흔들기 위해서 흑인들에게 일종의 저런 노예방 선언을 해요. 자, 너네들 주인으로부터 지금 빠져나와 영국군에 들어와 우리를 위해 싸워주면 해방시켜줄게. 굉장히 수천 명의 흑인 노예들이 탈주해서 영국군 진영으로 넘어가서요. 영국군을 위해서 실제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대륙군을 위해서 싸우는 흑인들도 있었는데 훨씬 더 많은 수의 숫자들이 영국군을 위해서 싸웠어요. 1812년 미영전쟁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왜 유리했냐? 그러니까 이 단순히 그들의 식민지적인 어떤 경제적 기반을 흔든다는 것도 있었지만 보세요. 자, 영국군이 갑자기 여기 미국 땅에 왔어요. 전쟁을 벌여야 돼. 근데 흑인들이 왜 유용한지 아세요? 길을 알아. 지리를 알고 정보를 알아요. 굉장히 유용한 스파이였다는 것이죠. 저들을 그렇게 활용합니다. 실제 군인으로서도 활용하고요. 자, 여기 지금 미국 역사에서 최초의 노예방 선언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링컨이 노예방 선언을 합니다. 1863년에 노예방 선언을 하죠. 그거 그냥 노예제 폐지한 선언으로 알고 계신 분들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그 링컨의 노예방 선언이 요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1863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반란군의 휘하에 있는 노예들만 해방시키는 조건이에요. 그리고 아시고 미국 내전이라 지금은 남북전쟁 좀 틀린 말인데 아무튼 미국 내전에 그때 일어날 게 15개의 자유주와 15개의 노예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15대 15로 싸웠다고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5대 15로 싸운 게 아니라 남북 경계에 있던 4개의 노예주가 연방에 그대로 남았어요. 그래서 19대 11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북전쟁이 아니에요. 내전입니다. 말 그대로. 그리고 연방에 남았던 4개 주 때문에 사실 이겼어요. 그거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이때 이제 그런 게 발표된다는 거고요. 요거만 하고 되게 중요한 거여서 요거 하나만 하고 연방헌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시겠지만 저희 나라도 저희 헌법 구조가 굉장히 비슷해서 그러니까 이때 처음으로 인민주권, 뭐 삼권 분립, 견제와 균형,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대통령이란 개념도 여기서 등장을 하죠. 근데 사실 대통령이란 말은 저희가 매번 쓰긴 하지만 대통령이란 말 사실 여기서 존재하지 않거든요. 여기서는 아시겠지만 행정부의 수반이죠. 행정부의 수반, 한부의 수반. 저희는 왜 무슨 정권, 김대중 정권, 뭐 이명박 정권 이런 말을 쓰는데 사실은 미국 보면 뭐라고 하나요? 오바마 administration, 부시 administration. 행정부라는 말을 정확히 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랑 좀 차이가 그런 게 있죠. 저희가 사실 그래서 굉장히 좀 권위주의적이에요. 좀 많이 진전돼, 뭐라고 그럴까요? 훨씬 더 행정부의 역할이 좀 과장돼 있는. 미국도 지금 뉴스 보시면 트럼프 때문에 행정부 권력 굉장히 강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의회 우월주의예요. 트럼프가 저렇게 하는 거 지금 군사령관으로서의 헌법적 지위 때문에 그러는데 전쟁 선포도 미국은 대통령이 못합니다. 전쟁 선포권도 의회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저러고 있긴 한데 좀 과장되는 부분이 있고요. 약간 그 특유의 쇼를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의회 권력을 무시 못해요. 근데 문제는 의회 권력이 공화당한테까지 넘어가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사실 그게 있습니다. 자, 이 헌법이 이때 처음 1787년에 만들어지는데 사실 기적에 가까웠어요. 말씀드렸지만 삼권분립이라는 개념, 대통령, 행정부, 수반, 대통령이 한 명이어야 되고 뭐 3부 간의 견제와 균형 이런 원리들 이때 처음 만들어지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져요. 사실은 대단한 거고요. 미국의 연방헌법 시작이요. We the people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인민은, 우리 민중은, 우리 국민은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미합중국을 건설한다. 인민주권이 사실은 명문화되어 있는 서구 최초의 문건이에요. 그런 거에서 꽤 의미가 있고요. 제가 정작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요거. 연방헌법이 지금 제1공화국이고 한 번도 안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노예제 조항이 숨어 있습니다. 3개 조항이 숨어 있어요. 하나가 5분의 3 조항이고요. 요거. 하나가 5분의 3 조항이고 1조 2절 3항. 하나가 노예무역 20년 보호 조항 1조 9절 1항. 세 번째가 도망노예 조항입니다. 4조 2절 3항. 사실 3개만 말씀드렸는데 요거 연구한 학자들은 20개에서 최대 30개 정도의 노예제 조항이 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 하면 5분의 3 조항은 딴 게 아니에요. 자, 헌법을 처음에 만들 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대통령하고 하원의원을 뽑을 때 인구 비례에 의해서 뽑게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시민의 수를 머리술 세워서 저 인구 그 선거인단이나 뭐 구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남부가 갑자기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금 백인이 적어 흑인 노예들이 많은데 대통령 선거인단을 뽑거나 하원의원을 뽑을 때 자, 흑인들도 머리술 하나로 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기는 거죠. 당연히 북부는 웃기고 있네. 야, 니네 노예라며. 무슨 걔네들 흑인으로 쳐. 말도 안 돼. 인정 안 하려고 하죠. 그때 이제 남부가 그런 거예요. 그래 나가지 뭐. 너네끼리 나라 만들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고집을 피우다가 타협을 본 게 5분의 3 규정이에요. 흑인 1인을 갖다가 5분의 3으로 칩니다. 요때만큼은. 그래서 100명이면 한 60명 정도를 갖다가 저절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남부의 총 인원수에. 요 조항을 만들게 되고요. 2조는 저기 1조 9절. 근데 말씀드리면 하나 중요한 건 그거예요. 1공화국인데 그 노예제가 소모했는데 어느 구절에도 슬레이브 트레이드라는 용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다른 사람들의 5분의 3. 미국 헌법에 3종류의 사람이 들어가요. people, Indian, 그 다음에 other person. 3개가 들어가요. 그 other person이 흑인들입니다. 되게 똑똑한 머리를 갖다가 그쵸? 나쁜 데 쓴 케이스죠. 1조 9절 요거는 자 그렇죠. 요것도 보시면 그거예요. 노예무역 자 그래도 우리가 혁명을 일으키면서 자유평등 이런 거 얘기했는데 좀 거칠게 얘기하겠습니다. 쪽팔리지 않니? 제발 좀 우리 그래도 이 노예제만큼은 어떻게 해보자. 노예무역만큼은 어떻게 해보자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남부가 또 얘기했으면 그래. 근데 아직은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연 출산만으로 노예제가 성공한 국가예요. 근데 아직은 노예가 좀 불충분했죠. 조금 더 노예를 수입할 필요가 있었어. 북부는 또 반대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뭐 남부는 그래 그럼 또 나가지 뭐 하다가 또 타협을 본 게 향후 20년 동안은 노예무역을 보장해 줄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기준으로 해서 1808년까지 노예무역을 금지 못하도록 여기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노예무역 20년 보호 조항이에요. The migration or importation of such person 역시 자 other person, such person 노예들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3조가 되게 이제 좀 중요한 건데 4조 2절 3항 도망노예 조항입니다. 도망노예 조항.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노예의 값어치가 무지막지합니다. 도망갔다가 애까지 나오면 재산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해요. 도저히 제가 버릴 수 없는 자산 가치가 있는 어마어마한 돈덩어리죠. 자 북부로 자 우리 노예가 남부의 노예가 도망가더라도 그 신분은 결코 해소되지 않는다. 그 신분을 벗어낼 수 없다. 라고 하는 조항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노예제를 갖다가 전국화하는 조항이죠. 노예제는요 연방법으로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라 각 주의 법으로 존재하는 제도였어요. 하나의 그러니까 그 법만 없으면 폐지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전국화시킨 조항입니다. 자, 질문을 또 받아야 돼서 제가 여기까지만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미국 혁명이라고는 했지만 미국 그냥 전체 초기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